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원전 해킹 사건 수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사회부 구수분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성탄절 즈음에 원전 해킹에 대한 위협이 있었는데 결국 수사 핵심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원전 도면 유출로 국민적 불안감을 키웠던 원전 해킹 사건은 여러 증거에 비춰 북한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후에마이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협박 메시지와 함께 한수원 내부 자료들을 유출했었는데요. 합동수사단은 범인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원전 관련 자료들은 한수원 내부 전산망에서 직접 빼낸 것이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의 이메일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해킹해 유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범인은 지난 12일에도 트위터에 대한민국 한수원 경고장이란 글을 띄우고 한수원 내부 문건 10여 개, 또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통화 내용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도 관계기관들은 별것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박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이미 언론에 일부 공개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던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YTN은 속보와 대담을 통해 집중 보도하고 미진한 수사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합수단은 중국과의 사법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중국 선양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해커가 이제 우리 정부에 거액의 돈을 또 요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선양, 중국 선양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했는데 사법당국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짓는 근거는 뭔가요? 네, 지난해 말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협박으로 당국을 충격에 빠뜨린 데 이어서 최근까지도 범행이 이어졌는데요. 검찰과 경찰 등이 총동원된 정부 합동수사단이 석 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원전 자료 유출 사태는 여러 증거에 비춰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이메일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가 북한 해커 조직이 쓰는 악성 코드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김숙희로 불리는 북한 해커 조직의 악성 코드와 구성이나 동작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특히 범인은 자료를 탈취하고 또 공개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IP 추적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가상사설망 서비스인 VPN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국내 H사에서 할당받은 IP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도 북한과의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IP 중에서 지난해 12월 접속 지역인 북한인 IP가 25개나 발견됐습니다. 또 북한 최신청 산하통신회사에서 할당된 IP 주소 5개도 접속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범인이 H사의 VPN 서비스에 접근하기 앞서 접속한 IP는 중국 선양 지역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IP 대역은 북한 압록강 주변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그 인접 지역에서도 무선 인터넷 중계기를 사용해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동수사단은 설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트위터에 게시된 6번째 글은 종전에 5차례 게시글과 동일한 계정이 쓰였고 또 접속에 사용된 IP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이번 범행의 목적이 금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 인프라 시설인 원전을 대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범인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원전 관련 도면과 한수원 임직원의 개인 정보 등 94개의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를 빼냈는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자료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상당수 자료는 한수원 협력사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컴퓨터를 감염시킨 다음 자료를 빼가는 피싱 수법으로 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한수원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무더기로 보냈고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확인을 바란다는 미끼성 메시지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겁니다.
범인은 이 비밀번호로 한수원 관계자들의 이메일 편지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들어가 자료를 끄집어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빼돌려진 자료는 교육용 등 일반 용도의 문서가 대부분이고 원전 관리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을 희화한 그런 영화를 제작한 업체에 대한 해킹도 하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네. 이제 사이버 테러 위협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킹 정보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가 국내외에서 국가 안보와 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만 냈을 뿐 구체적인 유출 경로와 범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자료들이 북한의 해킹에 노출됐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고 또 정보 보안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영화사 소니 피처스가 해킹을 당하자 즉각 수사에 나서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고 2달 뒤에는 금융 제재 등 보복 조치를 가했는데요. 정부와 수사 당국은 국제 공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킹 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의 대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분석을 보면 북한 해커빗 부대에 비해서 우리의 규모나 인력은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처 방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지난해 3월 YTN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 테러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사이버 테러 역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언론사와 금융사 통신망을 교란시켰던 해커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으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정작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중국 선양 지역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 합수단은 중국 당국의 사법 공조를 기대하고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진 중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막연한 결론으로 귀결되면서 정작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이의 통화록을 유포했던 유출범들이 미국 뉴욕 유엔 사무국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3년 6월 유엔 본부 사무국 관계자의 PC가 자료 탈취형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전 문건 유출 사건과의 연관성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출범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유엔 사무국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박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의 통화록을 빼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합수단은 구체적인 해킹 경로와 유출범의 흔적을 찾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사법 공조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해킹 세력의 실체와 배후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 작업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범인이 사용한 SNS 서버가 있는 미국은 물론 범행에 동원한 IP 접속 흔적이 있는 중국 등과 사법 공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국내 수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해킹 사건을 통해 주요 국가기관 등에서는 사설 이메일을 가급적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사내외 망 분리 등 다양한 사이버 보안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 스토리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금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물의 소중함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당신은 왜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나요? 많은 이들이 머리로는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리고자 상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위해 You should save the water.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깨끗한 물 한 컵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물을 아끼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들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일들입니다. 당신이 물 한 컵을 함부로 버릴 때 어떤 이들은 물 한 컵에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도꼭지를 꼭 잠글 때마다 댐에 모아놓은 물은 수력 발전기가 되어 세상을 맑게 비추고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양치질을 할 때마다 머그컵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소방관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할 때마다 물을 받아놓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이들 깨끗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당신이 물에 대해 조금만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게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 계속될 뿐이죠. 하지만 물이 부족해진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위해 You should save the water.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텐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퀴즈 킹 왕짱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텐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한 것이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건데요. 201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창의적 사고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랍니다. 지금은 창조 경제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배경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방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퀴즈 킹왕짱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기획 의도로 출발했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킹왕짱은 다른 퀴즈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밝고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진행자의 의상이 붉은 계열이었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멘트도 힘이 들어가 있어 매우 밝은 분위기의 스타트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설명 부분에 들어가는 사고력과 창의력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사고력,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힘을 창의력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매우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의 멘트뿐 아니라 자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준 부분도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퀴즈 킹왕짱은 중학교 학생들 다수를 도전자로 출연시켜 퀴즈를 풀며 경쟁하는 포맷을 가지고 있는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의 퀴즈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퀴즈 프로그램은 포맷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는데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자칫 지루하고 재미없는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퀴즈 킹왕짱도 예외는 아닌데요.
통통 튀는 개성과 매력을 가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진행했다는 점, 밝은 분위기의 외모와 멘트를 겸비한 진행자를 구성했다는 점 등이 이 프로그램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킹왕짱이라는 말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최고라는 뜻을 갖는 세 단어를 합성한 말인데요. 기존의 딱딱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제목이기 때문에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널리 사용되는 올바르고 바른 표준어는 아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자칫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갖게 해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퀴즈 프로그램은 올바른 언어, 적절한 상식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장학 퀴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지식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학창시절의 멋진 추억을 만들고 또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출연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던 모양입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교과적 지식을 겨루는 시대가 있었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21세기에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과 고유의 개성, 오리지널리티를 겨루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가 중요한 시대의 자원으로 부각되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퀴즈 킹왕짱은 지금 가장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안정성과 일반성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둔 퀴즈 킹왕짱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사고를 겨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겨룬다 하는 표현에 맞게 어쩔 수 없이 1등과 꼴등으로 4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출연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한 프로그램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응원 나온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비춰진 부분도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퀴즈 킹왕짱이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적절치 않은 자막을 사용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층간소음 제어기술 개발 관련 기사의 자막으로 기존 층간소음 방식 안전성 비용 문제로 효과 적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방식보다는 층간소음 제어 방식이 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카데미상 특수 사라진 이유는 관련 앵커 멘트에서 올해도 우리 극장가의 아카데미상 수상작들이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역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의 는데와 역시의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아 어색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개성공단 임금 놓고 남북 신경전 기사의 자막에서 당부드리며와 당부드립니다의 드리다는 전미사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기법인데 잘못 표현됐습니다. 앞서 16일에는 최악 사이클론 강타, 바누아투 폐허 기사의 자막, 일주일 어치에서 어치가 가격과 관련된 단어에 붙는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량을 표현하는 치를 사용해 일주일 치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통합 시청률 정책 합리적 측정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질 미디어 환경 가운데 방송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시청률 조사 방식의 변화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실시 중인 시청률을 통합 시청률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통합 시청률이란 현재 시행 중인 안방 TV 중심의 시청률에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시청률을 포함시켜 합산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최근 TV 수상기가 아닌 스마트 기기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시청률 조사 방식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TV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다시 보기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도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럽 몇 나라에서도 통합 시청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새 방식이 적용되면 기존의 시청률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광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조사 측정 기준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방송과 광고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합 시청률 시행을 앞두고 방송 매체 간 조사 측정 기준에 대한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패널 구성 유형에 따른 합산 방식의 차이와 시청 조사 대상 범위로 패널이 보유한 수상기 이외에도 철도역이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상기 시청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또한 통합 시청 점유율 산출에서 실시간과 비실시간 시청의 합산 기준과 채널 귀속 방식 그리고 산출 기간의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뜨거운 논쟁 대상으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 비실시간의 시청 유형에 따라 실시간 TV 시청에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YTN과 같은 보도 전문 채널 경우는 24시간 생방송 위주로 실시간 시청이 우선하므로 다른 채널의 비실시간 다시 보기 시청 비중이 높은 채널과 동일하게 합산할 경우 불합리성이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실시간 가중치는 채널별 시청 행태와 콘텐츠의 특성상 불가피한 적용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청률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광고 효과가 다른 매체의 시청 시간을 동일한 잣대로 합산하게 되면 방송 광고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 시청률을 시청 점유율 규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콘텐츠 경쟁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산업적 필요성이 강조되므로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첨예한 통합 시청 점유율 상전 방안을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조사 대상과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해서 방송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조사 방식과는 상관없이 높은 시청률을 내려면 결국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번 통합 시청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